자, 교육비 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도 앞에처럼 똑같이 여러분 공제 대상 얘기했을 때 누구를 먼저 정리할 건지 이제 요거를 가지고 가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나이에 대한 조건이라고 했던 연령이랑 그리고 소득에 대한 부분의 조건을 따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얘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본인 것도 원래 앞에 있는 것도 다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거주자라고 하는 본인 얘기를 또 거론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봤더니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얼마이야? 100만 원 이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들어와라. 이 얘기겠죠. 그리고 연령 요건에 대한 건 제한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너가 1살이든 2살이든 100살이든 상관이 없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연령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누구는 빼는 게 맞다?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얘기할 때 형제자매는 어떤 경우도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비 얘기할 때 직계존속은 제외한다라는 게 원래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때문에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직계존속은 원래 빼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무슨 부분 우리 장애인 교육비라는 걸 따로 가져갈 거다. 그래서 장애인 교육비에 대해서는 장애인 교육비에는 무엇하라 이 직계존속을 포함해 버려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근데 사실상 업무적으로 따져보면 직계존속의 장애인 교육비가 거의 없기는 해요. 많지 않아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법에서는 인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장애인 교육비에는 직계존속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예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은 근로를 제공했다 그러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세액공제 금액이 들어가서 보시면 교육비로 지출했던 공제 대상 금액을 가지고 와서 얼마 하겠다. 우리는 15%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이 교육비에 대한 공제 대상 가지고 들어올 때 여러분 제가 이걸 뒤에 써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으로 봐주셔야 되는 건데 이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을 얘기할 때 본인에 대해서는 무엇을 한도를 규정 짓지 않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학생이었을 때는 연간 한도 900만 원까지 한 명당.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학교를 아직 안 간 취학전 아동이라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들은 1인당 얼마이다? 300만 원 이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본인과 관련된 교육비는 이 공제 대상 금액에 들어올 때 전부 다 해줄게. 금액 제한 안 둘게.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이 특수 교육비에 대한 것도 우리 무엇하지 않겠다. 한도를 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기 앞에 붙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잘못 써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서 한도가 없나?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공제 대상 금액에 대한 부분이 한도 규정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프로그램 들어가서 입력해 보시면 제가 대학생은 900, 초중고 취약전 아동은 30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뜨는 창이 있어요. 왜냐면 인당 300이니까. 그러면 초등학생이 2명이다 그러면 한 명당 300씩이니까 여러분 2번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번을 넣을 수 있게끔 형태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게 다 팝업창으로 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세액공제 금액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액공제 금액에 들어올 수 있는 공제 대상에 대한 교육비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취약 전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에 대한 부분 얘기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취약 전 아동은 학교를 안 간 아이에 여러분 학교를 안 간 아이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럼 취약 전 아동입니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여기가 취약 전 아동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요 자리에 들어가는 이 부분. 여러분 유치원, 우리 교육시설, 학원, 외국교육기관 여러분 교육비는 외국도 돼요. 외국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들어오는 게 취약전 아동이라는 거죠. 딱 봐도 여러분 취약전 아동이잖아요. 학교 간 아이가 유치원 다닌다는 얘기 하진 않을 거니까. 그럼요. 요런 게 공대 대상 기관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취약전 아동이었을 땐 여러분 지금 누가 공제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원과 체육시설이요. 피아노 학원. 체육시설 뭘까요, 여러분? 태권도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약 전 아동은 학원비에 대한 것도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특징인 거죠. 원래 여러분 교육비를 얘기할 때 학원비는 못 들어와요. 학원비는 원래 교육비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것만 예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외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게 예외가 문제이고요. 자, 그러면 보육비 그리고 입학금, 뭐 보육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 밖에 공납금과 누구에 대한 부분, 학원, 체육시설에 대한 수강료, 뭐 이것도 주 1회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형태들이 또 등장이 되는 부분이신 거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지는 부분에 보시면 방과 수업료에 대한 거 조심하실 거. 이런 방과 수업료. 자, 방과 수업료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원래 정기적인 수업 시간 이외에 하는 거죠. 그럼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오후에 할 수도 있고 그걸 방과 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러면 아니 취약전 아동이 방과 수업료가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 유치원에서 외부에서 체육 선생님이 들어와서 또는 뭐 미술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만 가능해요. 그런 걸 방과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들 됐을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누구에 대한 부분, 우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초중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당연히 지금 미취학 아동도 외국 교육기관 인정해줬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학교 다닌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에서 당연히 학교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외국의 교육기관 당연히 인정해 주셔야 되고, 인가된 외국인 학교라든지 인가된 대안학교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런 학교들 다 들어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들어오는 건, 자,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다 인정해주겠다. 그냥 학교 수강료라고 하지만 수업료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방과 수업료 인정하겠다. 근데 그 방과 수업료 인정하는 부분에 무슨 부분? 우리 방과 수업 받으실 때 도서 구입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집에 이제 안내문 같은 게 오면 거기에 방과 수업료 뭐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요. 얼마이고 교재비 포함입니다. 별도입니다. 여기서 교재비를 따라고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교육비로 인정할 거냐? 인정하겠다. 다만 우리 왜 과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재료비를 또 따로 내셔야 돼요. 또는 자기가 사와야 돼요. 어디 거 사오라고 알려주면. 근데 그 재료비는 인정이 되느냐?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재료비는 제외라는 거. 그래서 도서 구입비는 포함하지만 재료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 먹는 거에 대한 거. 근데 이런 급식이 지금 현재 거의 다 무료 급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내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어찌됐든 급식비를 냈으면 급식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과서 구입하는 거. 이 교과서 구입도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교과서 구입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자, 조심할 건 우리 왜 그 초등학교 중에 여러분 사립초등학교들이 교복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복은. 그래서 교복은 누구만 들어온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들어온다. 그래서 중고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복 구입한 거 인정하겠다. 그래서 중고생 1인당 얼마? 50만 원. 그럼 여러분 이거 안경 구입비하고 똑같은 원리가 되겠죠? 그쵸? 아, 우리 집에는 중학생 아들이 한 명 있고 우리 집에는 고등학생 딸이 한 명이 있다. 둘 다 교복을 샀다. 그러면 그 교복의 지출비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중학교 아들은 중간에 옷이 다 뜯어져서 또는 너무 갑자기 커서 그럼 이런 교복 다시 맞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1년 사이에 교복을 2번 맞췄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아이인 교복의 지출비가 60만 원이고 고등학생 딸은 지금 35만 원의 지출이 있었다라고 했었다라면 지금 아들 쪽은 넘치고 딸은 남았잖아요. 근데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학교 아들은 50만 원으로 컷. 그리고 고등학교 딸은 35만 원 전부 다 끌고 들어와서 85만 원의 교복 구입비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한도 30만 원이라는 것도 무엇할 수 없다? 이것도 통산 안 돼요. 네, 그런 거 조심하실 거. 그러면 교복 얘기했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온 건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왜 수련회라고 해서 가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 활동이라든지 또는 수학여행. 수학여행이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왜 그 뭐죠? 제주도 가는 배에서 사건 터진 것 때문에 많이들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 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체험
대한 현장 체험학습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현장 체험학습비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얼마까지 인정해 주겠다? 30만 원까지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공제 받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1인당 얼마이다? 우리 30만 원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됐을까요? 그래서 통산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노파심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신용카드에서 조심하세요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또 다시 얘기해야 되겠죠. 뭘까요, 여러분? 우리 취약 전 아동은 뭐가 인정이 된다? 우리 여기 있었던 거 학원비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요 부분. 요 그냥 쉽게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학원비로 보세요. 학원비. 아이고. 학원비. 자, 그럼 이 학원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복 구입한 게 있죠? 교복 구입한 거. 자, 그러면 요 학원비하고 교복 구입한 거 무엇으로 결제하면 우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무엇으로 기억하시라? 아,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우리 무엇도 교육비 공제도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복 공제가 된다고 했었죠? 이해되셨을까요? 그거 조심하실 것.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요거만 강조할까요? 우리 교육비 카드 결제 되거든요, 요즘에. 일반적인 대학 등록금도 카드로 낼 수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교육비를 카드로 냈었다. 그럼 신용카드에도 교육비가 들어가고 지금 교육비에도 교육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되느냐? 안 된다고요. 그런 경우들은 뭐로 가셔라? 내가 보험료를 카드 결제했다. 내가 교육비, 대학 등록금을 카드 결제했다. 그러면 보험료는 보험료로 공제받고 신용카드 안 되고 교육비는 교육비로 공제받고 신용카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복되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의료비는 무조건 중복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하시는 거 의료비는 무조건 중복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대학생으로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있었던 미취학 아동부터 그 얘기 안 하고 왔나요? 우리 미취학 아동 그리고 초, 중, 고등학생은 1인당 얼마까지가 한도이다? 300만 원까지가 한도이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묶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은 1인당 얼마까지가 한도이다? 900만 원까지가 한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대학 다니는 과정 중에 냈던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냈던 돈들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대학교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처럼 보아지는 특수학교라든지 특별법에 의한 학교라든지 뭐 외국 교육기관, 그렇죠. 외국에서 대학을 다닐 수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두 다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 왜 대학 여러분 꼭 대학에 가지 않아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들어와야 될까요? 여러분 사이버대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방송통신이라고 했던 대학도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점제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들 모두 다 인가받은 거거든요. 전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특징이 요거를 요즘에 요거는 업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험은 안 건드는 것 같아요. 네, 안 건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대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냈던 수업료는 다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하나 더 들어오냐면 우리가 대학을 다니는 과정 중에 장학재단을 통해서 우리 무엇에 대한 부분, 우리 지금 수업료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뭐도 같이 받았을 거냐면 생활비라고 해서 이 생활비에 대한 부분들 우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였다? 일종의 대출인 거죠, 여러분. 뭐 장학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요 대출 받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가 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육비를 내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소득이 없다. 그럼 교육비 공제를 못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드디어 취업을 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대출 받았던 거를 직장 다닐 때부터 갚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교육비 공제가 돼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본인 것만. 그래서 본인 것만 그거를 본인 든든 학자금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여러분 원리금 상환이란 얘기는 원리금이 뭐였었죠? 원금과 이자였었죠. 근데 이자가 들어와요. 이거 이자 붙잖아요. 갚을 때.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무슨 부분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대출을 받았고 그때 공제받은 적이 없고 내가 소득이 생기면 그때 갚으면서 그러면 그때 갚을 때 공제받아라 이 얘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 공제받지 않은 것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제때 못 갚으면 뭐가 붙어요, 여러분? 우리 연체가 붙겠죠. 네, 연체. 그래서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해서 나오는 금액. 그리고 아까 제가 생활비도 여기 같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활비에 대한 것도 되느냐? 아니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연체성 이자로 붙는 금액과 그리고 생활비 대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비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만 받는 조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린 본인이 들어오겠죠. 그죠, 본인.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아, 지금 학교 안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얘기했는데 대학원이 없잖아요. 대학원은 교육비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육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학원비 안 됩니다. 다만 취약전 아동권만 인정할게요. 자, 대학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만 인정할게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게 항상 시험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게 항상 일할 때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일에서 많이 만나는 거 조심해야 될 것만 시험에서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본인은 금액에 제한 없이 전부 다 공제 금액으로 갖고 와라. 그래서 우리 앞에서 300, 900이라는 한도가 있지만 지금 한도 규정은 없다.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에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일정률만큼 공제 세액을 해주겠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특징이 모두 들어올 수 있다. 대학원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여기 대학교 써드렸더니 그러면 본인이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이제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중학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학교라고 써드리는 것 뿐인 거고요. 초중고 들어오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왜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이 초등학교까지만 나오고 이제 가정의 형편이 어렵거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다녔던 분들 뒤늦게 만학도라고 표현 쓰시잖아요.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냈던 돈들이 있다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당연히 들어올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당연히 들어옵니다. 근데 특징은 대학원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보면 자녀의 뭐가 있고 대학원 등록금이 있고 그래서 대학원을 주는데 자녀가 있고 배우자도 참 많이 내요.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이 있고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이 있다. 자녀 X, 배우자 X, 본인은 동그라미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 조금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고용보험 우리 인사 얘기할 때 여러분 고용보험 잠깐 아주 빠르게 한번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 고용보험 중에 회사가 100% 부담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비로 징수했던 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직장을 다닐 때 교육비 지원을 받아요. 회사가 냈던 돈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낸 돈이 있다. 근데 그 낸 돈이 전부 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럼 다 교육비로 공제받을 거고요. 그런데 이 고용보험에서 수강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용보험 지금 걷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급한 건 100인데 수강지원금으로 내가 80을 돌려받았다. 그럼 내 훈련비는 얼마만 된다? 20만 원만 되는 거죠. 20만. 그래서 요것만 교육비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요즘은 이게 조금 바뀌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담하는 돈만 내기도 해요. 네, 그런 제도로 바뀌어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는데 조회 보면 금액이 0으로 나오더라. 자기가 부담한 게 없으니까요. 국가가 전부 다 지원해 줬다라면 0일 거고요. 왜냐면 0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0인 사람도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었으면 그 부분만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기업 규모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달라지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그럼 여러분 앞에 있었던 1번 그리고 2번 지금 본인까지 3번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나온 건 기본적인 교육비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인 교육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그냥 일반 교육비로 봐주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따로 뗍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리 입력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다닌다거나 또는 국가가 인허가한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공제해 주겠다.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은요. 외관상 외부에서 보면 학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교육비가 된다 하던데요라고 하시면 인허가 받으신 거예요. 가능하거든요. 우리 왜 이제 우리가 장애를 얘기할 때 여러분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요. 정신적인 장애도 있죠. 그리고 선천적 장애가 있고 후천적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천적 장애이신 분들에 보면 신체 장애도 있지만 정신적인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우리 왜 다운 증후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생활을 할 때 편하게 하려면 집중도를 올려준다거나 하기 위해서 치료를 보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교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미술에 대한 치료라든지 말하는 부분들, 우리 왜 웅변학원처럼 보내는 그런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두 다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데가 꽤 많아요. 그게 지금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도 있으세요. 지금 일반 학교를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학교에서 무엇하면 학교가 이제 끝나면 우리는 지금 끝나고 나면 어디에 가는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일반 교육비도 있고 장애 특수교육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다 받아요, 여러분. 네, 중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같이 있으면 중복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제 한도도 없고 중복도 허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자, 그럼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건 장애인 교육과 관련돼서 들어오는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재활교육비, 제가 재활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원칙적으로 존속은 빠지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누구도 포함한다? 존속도 포함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해 드린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제외에 대한 교육비. 자, 이거는 교육비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 존속은 안 됩니다라고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제외하는 부분에 다시 제외라 결론적으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인정이 됩니다. 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비로 그냥 가져가셔라. 존속도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 이외에 대학원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 자, 학원 수강료 원칙적으로 교육비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 것만 인정하겠다? 취약 전 아동의 경우는 교육비로 무엇하겠다?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 부분. 그리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이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학생이다라고 하면 우리 대학생들 성적 우수 장학금 뭐 이런 거 받으신 적 있지 않을까요? 그럼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장학금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야 되는 우리 수업료가 500이면 장학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300이 빠지고 넌 얼마 내면 된다? 200 내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내가 500을 내고 300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고지서 200만 내라고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이제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우리 앞에서 근로소득 얘기할 때 여러분 회사에서 무엇 할 수도 있었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지원하는 이 교육비는 근로소득에 포함이었었나요? 근로소득에 포함이 아니었었나요? 근로소득에 포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근로소득에 포함했다는 얘기는 소득세를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예요. 얘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라면 그 지출 금액 전액을 무엇하셔라? 전액을 글씨를 지금 막 쓰고 있는 거죠. 전액을 다 공제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연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연결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부분 중에 여러분 우리 왜 기숙사 사용하면 기숙사비 내시죠. 그리고 학생회비를 내거나 또는 우리 왜 통학버스라고 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버스들 버스 이용료 내시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 기숙사비만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기숙사 머무르는 친구들은 또 뭐예요? 식당 가서 식권 사서 밥 먹겠죠.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비로 인정이 될 수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자 두더지 씨의 당해 과세 기간에 교육비 지출 내역이고요. 모두 근로기간 내에 지출을 했고 공제 대상 여부를 해당 여분안에 OX를 표시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 본인만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해당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배우자 47세이고 소득이 없습니다.
댄스 학원비, 이러면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이 아닌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자, 자녀 21살입니다. 소득은 없대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빼고는 우리 연령에 대한 거 규제해야 하네요. 우리 교육비는 연령 규제는 안 한다. 그런데 소득에 대한 거는 규제한다 안 한다? 한다겠어요. 그래서 제한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자녀 21살인 부분은 연령 규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소득 없고요. 자, 대학교 수업료입니다. 당연히 공제 대상이 되겠죠. 자, 자녀 5살, 소득이 없답니다. 여러분 5살이면 취약 아동일까요? 취약 전 아동일까요? 이 아동은 취약 전 아동에 속하겠죠. 그러면 취약 전 아동의 무엇은 학원비는 우리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자녀 17살이고요.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자, 방과 후 수업료가 있대요. 그럼 방과 후 수업료는 누구부터?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다 인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학여행비 요것도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 수학여행비는 얼마? 30만 원까지만 된다. 그러면 우리 요것도 공제 대상의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모친 80세이고요. 소득이 없대요. 자, 지금 소득이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이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모친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모친을 뭐라고 얘기해요? 직계 존속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대학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안 된다는 거죠. 존속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녀 21살이고요. 소득은 없답니다. 대학교 기숙사비. 여러분 기숙사비 제가 안 된다고 했었죠? 네, 기숙사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자녀 27살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금액 2,7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근로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에 못 들어오죠.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조건에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득에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자녀의 대학원 수업료예요. 대학원 원래 누구밖에 안 된다고요? 대학원은 본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 27살인 자녀는 지금 무슨 부분? 소득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대학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두 개 다 미충족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소득 때문에 먼저 문제가 되면요. 그 다음엔 교육의 내용을 아예 안 보셔도 돼요. 네, 보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기부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부금. 기부금은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가 매우 쉬워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외워야 되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기부 단체를 외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이냐, 지정 기부금이냐, 그리고 지정 기부금 중에 종교 단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규정들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넣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자, 기부금에 대한 공제 대상에 들어가서 보시면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에 있는 사람이 무엇한 거, 우리 기부한 거에 대해서 우리 무엇하겠다, 아유 공제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기본공제 대상자를 놓고 봤더니 무엇에 대한 부분,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겠다, 제한하겠다. 그래서 소득 요건에 대한 건 충족해야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고, 근데 연령에 대한 요건은 무엇하겠다,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살인지 따지지 말아라,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럼 세액공제 금액은 기부금 공제 대상에 들어온 금액의 몇 퍼센트를, 15%를 기본적으로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가 넘어가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공제율이 몇 프로로 바뀐다? 30%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이 해주는 거죠. 이거 왜 더 많이 해줄까요? 기부 문화 활성화 때문에요. 기부를 많이 해라. 네, 이런 식의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온 기부금에 대해서 이 공제 대상에 들어갈 때 전부 다 인정이 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딱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계산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럼 이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 금액을 놓고 봤더니 지금 내가 법정 기부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한도가 있고 지정 기부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한도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도가 넘치면 사실상 금년도에 공제를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15%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을 우리가 하지를 않아요. 누가 할까요? 내 위치만 잘 맞춰서 입력하면 컴퓨터가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격증을 얘기할 땐 이 부분을 거의 다 버리고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알아두실 건 한도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한도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누가 계산이 되지 않으면 우리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지 않으면 아예 기부금은 정리를 못 해요. 그래서 이 공제 대상 금액에 들어올 수 있는 한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한도를 얘기를 할 때는 누구를 가지고 얘기한다? 근로소득 금액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아예 작업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가고요. 그러면 이 근로소득 금액의 100%를 모두 다 인정하는 게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도가 틀려요. 그럼 지정은요? 아, 근로소득 금액에서 법정기부 인정된 거 빼고 그거의 50%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다 숨겨져 있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교재 없잖아요. 외우지 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에 현재 출제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일할 때는 이상하다. 기부금 지금 지출했던 금액이 얼마가 있는데 지출했던 금액이 1,000만 원 있는데 그 1,000만 원 공제가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면 한도가 넘쳤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연도 2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월 얘기가 여기서 이제 등장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법정기부금이 들어가는 종류는 누가 있냐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온다. 그럼 무조건 법정이에요,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법정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왜 군대라고 해서 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국방 헌금이라든지 국군 장병에 의문금품을 보낸 게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들은 법정에 들어옵니다. 근데 요즘 이거 많지 않죠. 개인들이 하는 경우들도 드물고요. 회사가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거. 사립학교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었다라면 이것도 법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건 지금 4번에 있는 문구 조심하실 거.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용어가 나오면 어떤 식의 내용이 뒤에 붙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들어갔던 부분에 여기 뒤에 용어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기부를 했다. 근데 그 기부가 뭐였었니? 라고 했더니 아, 나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불우 이웃 돕기에 대한 성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불이웃 돕기 성금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이 부분이 지정기부금의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이웃 돕기 성금이 지정기부인 건 맞지만 이 불이웃돕기 성금의 단체를 놓고 봤더니 이게 단체이거든요. 단체가 누구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해서 국가가 지정한 단체예요. 그 부분이 들어간 건 불이웃돕기 성금을 주든 아니면 우리 뭐 다른 목적, 우리 왜 원조라는 것도 얘기하잖아요. 원조 목적을 주든 무엇하지 않는다. 따지지 않아요. 누구만 봐라? 이름만 보고 법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대표적인 법정단체가 누구냐면 여러분 사랑의 열매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왜 제가 볼 때는 그 뭐죠 정치인들이 많이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그거 잘 안다는 것 같은데요. 기부를 했어도. 근데 정치인들은 그거 옆에다 무슨 배지처럼 달고 다니죠. 그래서 빨간색 열매처럼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라든지 바보 나눔 뭐 이렇게 몇 개의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무조건 법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용어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거 용어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독립기념관이라든지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집에서 여러분 우편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왜 봄 5, 6월 달쯤 그쯤 되면 이 대한적십자에서 무작위로 집으로 다 기부하라고 들어오죠. 그리고 거기 읽어보시면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이 돼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여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용어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지에 그냥 법정기부금이다 이렇게 주면 그냥 법정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에
가액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여러분 천재지변은 일종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상 거기 사시는 분들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들을 이재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구호품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이런 천재지변적으로 이재민이 발생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국가들이 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라는 걸 또 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면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하는 경우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원봉사한 부분에 대한 시간을 환산해서 무엇 할 수 있다? 그것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는 요 문제는 거의 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용어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넣으시면 돼요. 근데 원래요, 여러분 8시간 기준에 5만 원이에요. 8시간 기준 5만 원. 이렇게 환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사실상 이 자원봉사를 했다. 그럼 그 인근에 요 자원봉사한 거 서류 떼주는 데가 다 있어요. 부스가. 그럼 그 부스에서 서류 받아오시면 그거 이제 연말정산에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의 정치자금. 우리 정치자금에 대한 건 앞에서 한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건 정당에 후원한 거예요. 정당 후원금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정당 후원금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만 원까지는 뭐로 받고 정치자금 세액공제로 받고 그래서 우리 앞에 정치자금 세액공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만 갖고 들어오시고 10만 원이 넘어가면 어디로 가라? 법정기부금에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법정기부금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 세액공제로 받고 10만 원 무엇한 거? 초과한 금액은 법정 기부금으로 우리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여러분 입력하는 칸이 2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정치자금에 대한 게 20만 원 지출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은 칸이 이렇게 이하와 초과 칸이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자리에 10만 원을 넣고 요 자리에 10만 원을 넣어야 돼요. 만약에 30만 원의 지출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 10만 원은 안 바뀌는 거죠. 그쵸? 10만 원 이하는. 10만 원 초과 자리는 얼마로 넣어주시면 돼요? 2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치자금 세액공제 부분에 10만 원의 공제 금액은 내가 기부했던 금액에 우리 얼마? 110분의 100을 계산해서 얼마에다? 99,909원인 게 맞아요, 여러분. 요 글씨는 사지선다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110분의 100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1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득세가 세액공제가 되면 소득세가 소위 말해서 세액공제가 된다는 얘기는 소득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소득세를 그만큼 덜 내겠죠? 그럼 소득세를 기준으로 우리는 곱하기 10%를 해서 누구를 내죠? 지방 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소득세가 10%가 줄면 지방소득 10%가 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나머지 9천 얼마라고 하는 9천 원 또는 지방소득세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산식이 이렇게 등장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이거예요. 우리 기부금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본인과 그리고 배우자와 그리고 부양가족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정치자금 기부는 누구밖에 안 된다? 본인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것도 말장난치는 문제 계속 내겠죠. 아버지가 기부한 정치자금, 어머니가 기부한, 배우자가 기부한 다 안 돼요. 본인 것만 된다. 그래서 본인은 반드시 숙지하고 갑니다. 본인 것만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또 갖고 가야 되는 키입니다. 이걸 장난을 많이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부분. 자, 우리 사주 조합기부금.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부분은 비상장 회사들은 사주조합이 거의 없고요. 상장사들은 사주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을 꼭 시장에 풀어서 외부에 있는 주주들이 외부 이용자들이 사는 경우들 말고도 내부적으로 있는 종업원들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주조합을 통해서 그래서 사주조합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그 형성되는 사주조합에 내가 무엇한 게 있다? 기부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인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주조합에 기부했던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주조합에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거밖에 안 될 거고요. 본인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많이 내지는 않았던 부분인데요. 본인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주조합의 조합원이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합원이 아닌 거주자 본인이 무엇했을 때 우리 기부한 게 있다면 인정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정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은 여러분 프로그램에 가면 제 부탁드릴 게 뭐냐면 반드시 문구를 좀 확인합니다. 무슨 부분과 종교단체인지 그래서 종교인지 종교단체가 아닌지 그래서 종교와 종교 외로 구분합니다. 이유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와 종교단체 외라고 하는 거 구분해 주실 거. 그럼 여러분 종교단체는 그냥 종교단체 1번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1번에 있는 거 나머지는 다 뭐로 보시면 돼요? 종교외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종교단체 기부금은 사실상 우리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교회. 또 누가 있을까요? 성당. 그럼 누가 있어요? 절. 근데 절을 사찰로 낼 수도 있겠죠. 절이 사찰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 등 이들한테 무엇한 거? 뭐 기부한 거. 뭐 헌금을 내시든 11조를 내시든 기도비를 내시든 어쨌든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비. 노동조합비 여러분 기부금 인정이 돼요. 지정기부금으로. 그래서 노동조합비를 냈거나 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했던 기부금이 있거나 또는 무료 또는 실비 사회복지시설 우리 또는 불효토끼 결혼기간에 기부한 게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토끼 성금을 냈다라는 부분은 지정인 게 맞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내는 건 무조건 법정으로 가셔라. 그래서 그때는 단체가 먼저예요. 단체가.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라. 그리고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경로단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교실에 지출한 기부금도 사실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기관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다라면 이것 또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종교단체하고요, 노동조합비하고요, 불효토끼가 가장 많아요. 왜냐면 이 불효토끼가 뭐가 있어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왜 세이브 더 칠드런, 초록우산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지 않아요? 그쵸, 월드비전. 그게 지금 불효토끼 성금하고 거의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지정 쪽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세이브 더 칠드런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세이브 더 칠드런에 무슨 뭐 불효토끼 성금 이렇게 내겠죠. 근데 여러분 세이브 더 칠드런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걔가 지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우리가 조금 익숙치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 내면 대부분들 틀리세요. 틀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왜냐면 현실에 가시면 지금 제가 입으로 얘기했던 그런 단체 이름으로 보지 이렇게 불효토끼 결혼기간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아요. 단체 이름 자체로 보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 AT라는 시험을 보실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식의 용어로 출제가 될 거예요. 네, AT는 그런 식으로 출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조금 다르고요. 출제 부분이. 자,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에서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 기부금 인정이 안 되는 거. 요것도 가끔 내거든요. 그래서 무슨 부분? 향후에 기부한 거. 여러분 향후회가 뭔지 아시죠? 네. 지금 남학생이 있으니까 남자분도 군대 갔다 왔죠. 네, 군대 갔다 오시면 이 향후의 성격 제일 강한 게 뭐죠?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향후잖아요. 그죠? 해병대. 네, 그분들이 이 향후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자, 친목계 또는 동창회 이런 부분들.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종친회도 들어올 수 있어요. 종친회. 김씨 종친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종친회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부금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요 용어는 빼주시면 돼요. X 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고. 자, 근데 기부금에 대한 부분에 이월공제가 있더라. 여러분, 이 이월공제는 이론으로밖에 못 내요, 여러분. 이거를 실기에 내려면 뭔가 서류 작성을 조금 어렵게 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2급에서는 현재까지 출제한 적은 없어요. 전산실무 들어가면 한 번은 할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하겠지만 그 부분에 문제를 내면 공제 부분까지 다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전산실무 쪽에서는 거의 안 내고 있는 실정. 그래서 이론만 낼 겁니다. 자, 그럼 기부금의 한도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한도에 대한 규정을 얘기할 땐 우리 근로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한도 계산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한도를 계산했는데 그 한도보다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2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했다라고 하면 2월을 해라. 자, 그래서 초과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부분? 아, 나는 한도 초과 문제가 아니라 아예 오해 소득이 너무 적어서 기부금 공제 자체를 받을 수가 없더라.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인적 공제만으로도 모든 상황이 끝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 세액공제 자체를 받을 수가 없더라. 근데 조심할 건 여러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슨 신고는 해야 된다? 기부금 신고는 해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 우리 기부금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합니다. 이거 신고 안 하시면 2월 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공제를 안 받아도 반드시 기부금에 대한 내역서는 넣으셔야 돼요. 종교단체 기부했는데 어디 기부했는지. 그래서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몇 년간 2월 공제해 주겠다? 10년이요. 상당히 길죠, 여러분. 그래서 10년간 2월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2월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건 변천인데 여러분, 우리는 10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정과 지정이 예전에는 2월 공제 기간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2014년 이전에 발생됐던 법정과 지정은 법정은 3년, 지정은 5년 2월 공제를 해줬어요. 근데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 이후, 그러니까 요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얘는 2013년 12월 31일 요 기준이겠죠. 그리고 얘는 2014년 1월 1일 이후겠죠. 그럼 요걸 기준으로 5년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9년도에 뭐가 됐다? 10년으로 모두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5년이었던 2월 공제가 10년으로 현재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이 10년 2월 공제 부분은 몇 년도에 지출한 것부터 13년도 지출 부분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20년도 거 연말정산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2020년도에 한도가 남더라 기부금이. 근데 나는 과거에 못 받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요 한도 남은 부분에 2월 된 거를 끌어들여올 수 있는 게 몇 년도 거부터 들어올 수 있다? 13년도 거부터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13년 이후 부분부터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한동안은 아주 오래된 것도 끌고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왜 해드렸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기부금 2월 공제를 하면 아 지금 금년도에 지출한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고 당해 기부금이 있고 우리 과거에서 넘겨받은 2월 기부금이 있다. 그러면 당해연도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리고 한도가 남으면 2월을 받아라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법을 아예 다 바꿔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2월 기부금을 먼저 받고 그리고 한도가 남으면 당해연도 기부금으로 넘어와라 라는 걸로 순서를 뒤집어 버렸어요. 네, 이것도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노란색 부분 이거 얼마든지 물어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공제 시 2월 된 기부금 공제를 먼저 받으시고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를 받으시라. 그래서 여러분 기부금 입력하러 여러분이 프로그램 들어가면 이만큼 창이 떠요. 근데 그 창에 가시면 정말 많은 칸이 있어요. 왜일까요? 당해연도하고 2월 된 것 나눠야 되죠? 법정하고 지정 나눠야 되죠? 그리고 정치자금도 나눠야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조심하실 건 뭘까요? 입력하실 때 칸 위치 틀리면 점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입력하는 거 실수하지 마실 것.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입력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입력을 못해서 연말정산을 못하지는 않아요. 법의 요건에 맞춰서 정리하는 게 더 어렵겠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근로자 두더지 씨의 당해 과세 기간의 기부 내역이고요. 공제 대상 기부금을 법정과 지정으로 나눠주시고 공제 대상이 되면 그 안에 무엇 하시라?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라면 X 이렇게 표시해달라는 의미로 주어진 부분. 그러면 지금 보시면 본인 명의입니다. 본인 명의. 근데 이거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기부에 대한 기본 얘기. 기부금은 우리 연령에 대한 건 규제하나요? 안 하나요? 연령 규제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소득 금액에 대한 규제는 하나요? 안 하나요? 소득 금액 규제는 한다겠어요. 네, 제한하겠다. 자, 본인 명의의 종교단체 기부. 이런 본인이에요. 본인은 연령이든 소득이든 아무것도 안 따질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기부가 되죠. 인정이 되죠. 그런데 종교단체니까 무슨 부분을 가라? 지정기부금에 속하죠. 그래서 지정 안에 가서 다시 종교에 넣을 거예요. 자, 배우자이고요. 연령은 47세이고 소득은 없답니다. 배우자는 원래 연령 안 따지니까 상관없을 거고요. 소득은 없으니까 당연히 되네요. 그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였다라고 하네요. 그럼 대한적십자사는 무슨 단체? 법정단체에 속하죠. 네, 그래서 법정기부금에 들어갑니다. 자, 본인 명의의 종친의 기부. 여러분, 종친의 향후에, 친목계, 동창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네, 그 부분은 기부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과 지정 어디에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냥 X가 되는 거겠죠. X. 자, 자녀 17살이고 소득이 없답니다. 국방 헌금에 대한 부분을 낸 게 있대요. 그럼 국방 헌금은 법정 기부금에 들어가는 거고 공제 가능합니다. 자, 부친이고요. 81세. 연령 규제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 금액 얼마가 있다? 2천만 원이 있대요. 그럼 소득 금액 얼마? 100만 원 이하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럼 이 부분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재명 구호금품을 기부했다. 이거는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가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소득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공제는 못 받습니다.
자, 모친입니다. 우리 80세이고 소득은 없대요. 정당 후원금이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럼 정당 후원금은 기부금을 들어갈 수는 있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가요? 우리 정당 후원금은 누구만 인정하겠다? 본인만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친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자, 본인 명의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러분, 요 단체를 뭐로 봐주시라? 아, 이거는 법정단체입니다. 라고 봐달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법정기부금에 입력하시고 마무리. 자녀 27살이고요. 근로소득금액 2,700만 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소득금액은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요? 1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소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에 자원봉사 기부한 건 공제받을 수 없다가 되죠.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 자원봉사 부분은 무슨 기부금으로 분류해 주시면 되고요.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된다라고 하면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정리를 하셔야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OX로 드리는 건 이거를 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뭔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금액만 이제 붙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월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월세. 자, 월세와 관련된 부분의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월세액 세액공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공제 대상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서 봤을 때, 자, 거주자 본인이 집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거주자가 무슨 부분? 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집이 없고 주민등록등본상에 나 세대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월세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급이 얼마 이하자만 두라라? 7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월세 공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월세는 누구에 대한 집주인의 정보를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월세 계약서가 있겠죠.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고 집주인은 김임대 씨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다세대 가구에 사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집에서 사는지 뭐 이런 부분도 다 써야 되거든요. 제가 표시를 하나 안 한 게 있네요, 여러분. 우리 국민주택 규모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무엇해 주셔야 된다. 이것도 꼭 지켜주셔야 돼요. 현재까지 이 부분은 손을 댄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주실 땐 아,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는 우리 수도권이다 그러면 몇이죠? 85평방미터. 그래서 여러분 이 월세 부분의 내역을 넣을 때 너가 지금 현재 얼마 규모에서 살고 있니? 라는 부분이 지금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근데 그 부분에 누가 포함이 된다? 오피스텔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이란 부분. 이게 고시원이요. 지방은 고시원에 사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 근로자를 놓고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수도권은 정말 많아요. 네, 수도권은 고시원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고시원 인정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고시원 지금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다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인정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무슨 부분이냐면 또는이에요, 여러분. 그럼 끊는 거예요. 자,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가 있었다라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겠다. 그래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했다라는 이 기준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월세 계약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도 체결 가능 이거 써드렸잖아요.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왜 고문하는 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물어본 분이 계세요. 최근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세 공제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도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월세 공제해달라고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월세 계약서에 봤더니 회사의 거주자라고 얘기하는 이 본인이 회사의 근로자가 본인이 월세 계약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약자 상관없어요. 예전에 계약자도 따졌어요. 근데 월세 계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또는 종합소득 공제를 받는 본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가서 하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 왜 가끔 제가 이제 직장 때문에 계약을 못 쓰면 지금 저 대신에 배우자가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님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있는 사람이 계약서를 썼다라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본인이 세대 주면 돼요.
네, 그리고 본인이 월세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 금액은 월세 지급했던 금액의 몇 퍼센트? 10%. 그런데 이건 연간한도 얼마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750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월세를 무제한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750만 원을 한도로 10%만 공제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기본적인 건 10이에요, 여러분. 근데 소득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요 율이 달라져요, 공제율이. 그래서 5,500만 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12%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게 종합소득 금액으로 산출을 해봤더니 4천만 원 이하 조건이더래요. 근데 우리 이제 연말정산 시험을 볼 거니까 5,500만 원 이하였을 땐 11%,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였을 때는 10%예요. 그래서 이 총급여가 적은 사람들한테는 세금 혜택을 더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라고 하는 총급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종합소득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조건에 들어오는 부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다 들어온 부분이 우리가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건에 맞춰서 막 타이핑을 막 칠 거예요.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지, 의료비가 되는지, 교육비가 되는지 지금 배운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별 작업을 해서 넣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부분이 더 있지는 않아요. 네, 이걸 그대로 끌고 가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종합소득 공제하고 종합소득 세액공제 부분까지 모두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우리가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우리 세액공제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됐다. 그럼 이제 신고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납세 절차라고 하는 마지막 차트를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